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송나라의 역사 6부입니다. 송나라는 언제나 북방 유목민족들의 유목국가에 시달려왔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빼앗긴 연운 16주를 탈환하기 위해 길을 썼지만 요나라를 이겨본 적이 없으며 요나라를 이은 여진족의 금나라와 싸우던 중 되려 화북지방을 모두 잃고 송나라는 남송으로 반쪽짜리 국가로 밀려났습니다. 남송으로 밀려나서도 여러 차례 북벌론이 제기되었지만 남송의 극단적 문치주의와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별 소득 없이 항상 금나라에게 탈탈 털릴 뿐이었습니다. 송나라는 언제나 금나라로부터 화북지방을 수복해야 한다고 입만 나불댈 뿐이었습니다. 언제나 금나라에게 시달리던 송나라였는데 금나라가 1234년 멸망했습니다. 바로 몽골족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송나라는 어떻게 몽골족과 관계를 재정립할까요? 송나라는 5대 황제였던 이종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이종은 한탁주를 제거하고 금나라와 관계를 마무리 지었던 4대 황제 송영종의 양자였습니다. 송이종 자체는 매우 근면성실한 황제였습니다. 다만 송이종이 선대 황제인 송영종의 양아들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재상 3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송이종 즉위 후 조정은 3위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3위원 사후 친정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지나치게 성리학과 이상론에 입각한 송이종은 시행하는 정책마다 엎어져서 의욕을 잃고는 암군으로 전락합니다. 송이종은 국가의 모든 정사를 외척이었던 가사도에게 일임하였는데 가사도가 바로 송나라 멸망의 원흉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송나라 내부 상황과 더불어 북방 초원에서는 사태가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1206년 태무친이 몽골종을 통합한 뒤 징기스칸으로 등극해 금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송이종 제위기였던 1227년엔 징기스칸의 사망과 함께 그간 송나라를 서쪽에서 괴롭혀오던 탕구투족의 서하라는 국가를 몽골족이 멸망시켰죠. 몽골족의 2대 칸이 된 오고다이 칸은 1231년 고려를 침공하였고 동시에 금나라와도 전쟁을 거듭하였는데요. 1233년 몽골족이 남송에 사신을 보내 위아래로 금나라를 같이 공격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남송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몽골과 같이 금나라를 멸망시키면 옛 북송 영토까지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어딘가 익숙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일전 요나라와 북송이 싸울 때도 금나라가 북송에게 같이 연합하여 위아래로 요나라를 같이 공격하자고 해서 요나라를 멸망시켰죠. 정작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는 북송을 공격해 수도까지 함락시켰습니다. 몽골족이 남송에게 동맹을 제안해왔을 때도 뻔한 시나리오였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 못한 남송은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래서 역사를 배워야 하는 거죠. 1234년 몽골족은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몽골과 남송이 동맹을 했다고 해도 남송은 딱히 한 게 없었고 몽골족이 전부 수행한 전쟁이었습니다. 몽골족 입장에서는 최소한 금나라 남송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요.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족은 구태여 더 남하하지 않았는데요. 금나라 영토에도 이 북쪽 국경지대에만 군대를 조금 주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남송은 군대를 옛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까지 보내 일시적이나마 북송의 영토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옛 북송의 영토를 차지했던 기간은 고작 2개월. 몽골족의 공격을 받아 바로 전군 남송으로 귀환합니다. 당장 변화하는 북방의 국제정세에 맞추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송나라 내부 사정은 그러질 못했죠. 그러는 사이 몽골족은 남송 멸망까지 목표로 군대를 움직였고 그 사령관은 훗날 쿠빌라이 칸이 되는 쿠빌라이였습니다. 삼국지를 생각해보시면 조조가 중국 남방을 치러 갔을 때 어디부터 치러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형주였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옛 형주 지역의 양양성부터 치러 가는데 의외로 양양성이 잘 버팁니다. 쿠빌라이의 남송 원정이 잠깐 소강 상태로 접어들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1259년에서 1260년 쿠빌라이가 차기 칸의 자리를 두고 조카 아리크부카와 경쟁을 합니다. 몽골 초원에 있던 아리크부카와 중국 본토에서 올라가던 쿠빌라이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했는데 훗날 고려의 원종이 되는 고려의 태자가 두 경쟁자 중에 쿠빌라이를 선택해 입조했던 시점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덕에 고려에서는 대몽항쟁기가 끝이 났죠. 몽골에서 이런 내전이 일어나면 남송에서도 벼랑간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고려처럼 쿠빌라이 편을 들어주기라도 했더라면 국채는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는 사이 쿠빌라이가 경쟁에 승리하여 쿠빌라이 칸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력을 구축한 뒤 쿠빌라이 칸은 다시금 남송 원정을 지시하죠. 1264년 송이종의 뒤를 이어 송도종이 즉위했습니다. 불행히도 송도종은 지체장애자였는데요. 바야흐로 세상은 송이종 말기부터 권력을 잡은 가사도의 세상이었습니다. 송도종이 정상인이 아니니 황제 눈치 볼 것도 없이 가사도가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1268년 10만 대군의 몽골군은 양양성의 주변을 차단시키고 양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양양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는 성임을 잘 알던 몽골 병력도 장기전으로 대응했는데요. 양양성 안에는 송나라의 여문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가사도는 아무리 폭정의 독재자라 한들 몽골군이 양양성을 함락시키면 곧바로 수도 항저우까지 진격할 수 있었기에 양양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사도는 장세걸, 이정지, 법문호, 학위, 장괴 등 내노다라는 장수들을 양양성으로 구원보냈지만 몽골군의 양양성 포위망이 워낙 견고했습니다. 몽골군의 포위망이 견고한 것도 있었고 송나라 내부의 정치도 개입해 있었는데요. 송나라 지휘관들이 가사도 측근이냐 아니냐를 두고 경쟁하는 바람에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다행히 양양성에는 풍족한 식량 덕에 여문한 장군의 지휘하에 더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몽골군이 장기전에 대비를 했다고 해도 이 장기전 자체가 침략하는 쪽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쿠빌라이 칸은 양양성 외에도 남송의 주요 도시들의 군대를 파견해 도시들을 파괴하도록 하였죠. 그 사이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몽골 초원의 카르코름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원나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73년 양양성에 앞서 인근에 번성 먼저 함락시켰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번성이 익숙하시죠? 관우가 지키고 있던 성이 양양성이었고 조조 측 장군이었던 조인이 번성에서 형주 침략을 준비하자 관우가 곧바로 번성부터 치러 갔었습니다. 이처럼 번성에 적군이 있으면 양양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습니다. 원나라군의 번성 함락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장수 우부는 700결사대를 데리고 끝까지 싸우다 희망이 없자 기둥에 머리를 던졌다고 하고 번성의 책임자였던 범천순도 죽어서도 송나라의 귀신이 되겠다며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번성이 함락되자 양양성의 사기는 뚝 떨어졌고 여문안의 경로에도 양양성 곳곳에서는 원나라군에게 투항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원나라군은 여문안마저 투항시키려고 했고 거듭된 원나라군의 회유와 부하 장수들의 설득으로 1273년 여문안이 투항하면서 양양성이 최종적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양양이 함락되고 이듬해 1274년 송도종이 30대의 젊은 나이로 죽고 그의 어린 아들 황제가 7대 황제 송공종으로 즉위합니다. 양양 공방전에 워낙 힘을 많이 뺐던지라 양양성 함락 후 원나라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1274년 딱 송공종이 즉위했을 즈음에 쿠빌라이 칸은 바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해 최종적인 남송 정벌전에 나섰습니다. 송공종의 나이는 겨우 4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송나라가 잘하는 거 있죠. 돈으로 평화 사는 거. 가사도는 어떻게든 강화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 특사령관 바야는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야는 쿠빌라이 칸보다도 훨씬 강경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사도는 1275년 송나라의 모든 군사를 동원한 13만 대군으로 바야의 20만 대군을 막으러 가지만 한 번의 전투로 싹 괴멸. 가사도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탄핵된 뒤 유배를 가는 도중 독살당합니다. 가사도는 가사도이고 바야의 원나라군은 1276년 남송의 수도 항저우를 포위합니다. 원나라는 과거 양양 공방전에서 투항한 여문안을 내세워 항복을 종용합니다. 비록 항복에 반대하는 송나라 신하들도 있었지만 당시 황제였던 송공종은 그래봤자 6살, 황실의 태우들이 바야나게 항복했고 황제 포함 모두 원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아직 남송에 남아있던 일부 관료 및 장수들이 송공종의 이복형을 송단종으로 추대하며 남송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송단종도 10살이 채 안 된 나이였어요. 그냥 상징적인 황제였던 거죠. 남송 부흥운동도 원나라를 상대로 큰 승기를 잡지 못하고 밀리기만 하다가 중국 최남단까지 밀리는데요. 남송 부흥군은 마카오, 홍콩 근처인 애산이라는 곳에 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송단종도 배를 타고 애산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었고 무인도로 표류했던 송단종이 죽습니다. 남송 부흥군은 부랴부랴 다른 형제 황족을 송회종으로 옹립 최후의 항전을 했고 수군으로 원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진 못하고 1279년 애산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배, 송나라는 멸망합니다. 남송 부흥군을 이끄던 육수부는 치욕을 견딜 수 없다며 송회종을 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습니다. 송회종은 죽으면서 내 다시는 제왕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겠다고 외쳤다고 하죠. 그간 송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